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요즘 가장 행복하신가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멈칫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의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김순예 씨, 72살이에요. 이분이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밥부터 안 치는 것이 40년 된 습관이었어요. 남편 밥, 자식 밥, 시어머니 밥.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3년 전 먼저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서울로 갔어요. 쌀을 씻던 손이 멈췄습니다. 냄비 안을 들여다봤어요. 한 공기, 딱 한 공기를 위해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으셨어요. 등이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부엌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밥이 서러운 건지, 혼자가 서러운 건지, 아니면 이게 내 노후인가 싶어서 서러운 건지, 그냥 눈물이 났어요. 밥솥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이분은 그 냄새 속에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는데 이 냄새가 이렇게 외로운 냄새인지 몰랐어요. 지금 이 장면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밥을 차릴 때 손이 느려지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누구를 위해 밥을 짓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부엌 바닥에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70세에서 75세 사이 이 5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절대 돈에서 오지 않아요. 자식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봄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 봄에 뿌리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내리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여름 폭풍을 버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강한 바람 한 번에 쓰러지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폭풍이 지나도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70세는 노후의 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뿌리를 내리느냐가 80대, 90대의 폭풍을 버티게 해요.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건강 격차는 5년 이내에 뚜렷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몸만이 아니에요. 관계도 마음가짐도 이 시기에 굳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느냐, 그 습관이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5년이 중요합니다. 이 5년이 노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강정숙 씨, 74살입니다. 강정숙 씨는 평생 초등학교 앞 분식집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치대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이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졸업한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 다시 찾아와 아줌마 김밥 먹으러 왔어요 할 때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30년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른해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서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강정숙 씨는 그날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셨어요. 육수 냄비, 오래된 도마, 손때 묻은 계산대. 이분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잠갔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편하게 쉬세요 했어요. 강정숙 씨는 정말 쉬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데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눈이 떠지면 가게로 가야 했는데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몸은 일어나려 하는데 마음이 붙잡았어요. 오늘 해야 할 것이 없잖아. 그 생각이 이분을 다시 눕게 했습니다. 점점 아침이 늦어졌어요. 새벽 5시가 7시가 됐고 7시가 9시가 됐습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졌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 밥을 지었는데 나 혼자 먹으려니 힘이 빠졌습니다. 냉동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이 하루 한 끼가 됐어요. 73이 됐습니다. 손녀가 놀러 왔을 때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어요. 손녀가 할머니 괜찮아요 하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이상하게 부끄러웠어요. 30년 동안 남을 먹여 살리던 손이 13살 손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강정숙 씨는 오래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74이 됐을 때 이분이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혼자 말씀하셨어요. 나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박재문 씨, 72살입니다. 강정숙 씨는 앞치마를 내려놓으셨고 박재문 씨는 핸들을 내려놓으셨어요. 40년 동안 버스 기사였습니다. 아침 6시에 첫 차를 몰고 저녁 10시에 종점에 차를 세우는 것이 이분의 40년이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핸들을 잡았습니다. 정년이 됐을 때 동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했어요. 박재문 씨는 웃으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나오는데 발이 무거웠어요. 내일부터 어디로 가지? 집에 오자마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처음 2달은 정말 쉬었어요. 그런데 석 달째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좋아하던 막걸리도 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박재문 씨가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 그런데 피곤한 것도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72이 됐을 때 박재문 씨가 어느 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지금 뭘 하며 사는 거지? 40년 동안 핸들을 잡았는데,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목적지에 갔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를 가고 있지? 새벽이 됐어요. 박재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이분은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골목을 돌고 큰 길을 건너고 또 걸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맡아온 경유 냄새였어요. 이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첫 차 버스가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긴 막대 걸레로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박재문 씨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저씨도 지금 저 안에서 새벽 냄새를 맡고 있겠구나. 저 핸들이 차갑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은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쇠 벤치가 차가웠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걸레를 개고 운전석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새벽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빨간 미등을 이분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저 버스는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구나. 나도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이분은 그 물을 2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내 손이 잠깐 이분 손등에 닿았다가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행복을 먼 곳에서 찾는 것이다. 박재문 씨가 찾은 것은 먼 곳에 없었어요. 새벽 정류장 벤치, 경유 냄새, 아내의 따뜻한 물 한 잔. 그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강정숙 씨는 멀리 있는 행복을 기다리다가 4년을 잃었어요.
박재문 씨는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두 분에게 주어진 것은 똑같았어요. 멈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어요. 강정숙 씨는 그 멈춤 속에 머물렀고 박재문 씨는 새벽에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재문 씨는 매일 새벽 걸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한 바퀴였어요. 그게 2바퀴가 됐고 2바퀴가 복지관 앞까지 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 앞을 지나치다가 발이 멈췄어요. 바둑교실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바둑을 좋아했어요. 바빠서 못 뒀던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게시판 앞에 오래 서 계셨어요. 그러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 활동은 하루 20분 남짓의 가벼운 걷기예요. 헬스장이 아닙니다. 마라톤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한 바퀴입니다. 그 20분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우울을 막고 수면의 질을 올려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20분 동안 만나는 것들이에요. 담벼락의 꽃, 이웃의 얼굴, 계절의 냄새. 충남 공주에 사는 이봉순 씨, 올해 73입니다. 이분도 걷기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분이에요. 어느 봄날 걷다가 꽃집 앞에 멈췄습니다. 노란 프리지어가 한 다발 놓여 있었어요.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이분은 잠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갑을 여셨습니다. 5,000원짜리 꽃 한 다발을 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꽃을 산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꽂고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말했어요. 그게 서러움이었는지 고마움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이걸 이제야 샀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이후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꽃을 사요. 꽃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이 지금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내일 아침 딱 20분만 나가보십시오. 박재문 씨가 처음 바둑판 앞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까만 돌을 집어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40%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병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로 40%예요. 처음 복지관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2번 가면 얼굴이 보이고 3번 가면 이름을 알게 되죠. 이름을 아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2달이 지났어요. 박재문 씨가 바둑을 두면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어요. 바둑교실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 웃는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이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웃었구나.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의 삶을 85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따뜻한 인간관계라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문화센터든 동네 공원이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배운다는 것도 이렇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오미순 씨, 71살입니다.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뒤 복지관 종이접기 강좌에 반신반의하며 등록했어요. 첫 수업날 종이 한 장을 손에 쥐는 순간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뭔가를 만들던 그 감각이요. 2달이 지났어요. 이분의 손에서 종이 학이 나왔습니다. 종이 장미가 나왔어요. 이분은 그것들을 손주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카톡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할머니, 너무 예뻐요. 30년 동안 손님들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어온 분이
이 나이에 손주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나 활동을 배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는 쓸수록 강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언젠가 해보고 싶다고 넣어둔 것이 있으십니까? 수채화여도 좋고 노래여도 좋고 글쓰기여도 좋습니다. 오늘 그것을 꺼내보세요. 내 삶의 열쇠를 내가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정호 씨, 78살이에요. 이른의 자식들이 이제 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 할게요. 처음엔 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손자 때문이었어요. 초등학생 손자가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6.25가 뭐예요? 이정호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재밌어요. 그날 밤 이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다음 날 이분은 오래간만에 된장찌개를 직접 끓였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봤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만들어진다. 내 밥상을 내가 차리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 것.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도 편안해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에서 작은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잠들기 전 오늘 좋았던 것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3주 이상 지속한 사람은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현저히 줄었다고 해요. 3주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박영자 씨 75살입니다. 이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수첩에 딱 1줄을 씁니다. 처음엔 쓸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억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그걸 썼어요. 1달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쓸 것을 찾다 보니까 하루를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밥이 따뜻하다는 것, 해가 뜬다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1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좋았던 것 하나만요. 박재문 씨가 바둑교실 1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막걸리 1잔씩 나눠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충주 남한강 위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었어요. 이분은 걸음을 멈추고 그 달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새벽이 떠올랐어요. 정류장 쇠벤치에 혼자 앉아 빨간 미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던 그 새벽. 그날의 자신이 1년 뒤 달빛 아래 막걸리를 마시고 집에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날 새벽의 눈물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의 눈물이었고 오늘의 눈물은 잘 오고 있다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재문 씨는 그 달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신발 신길 잘했다. 강정숙 씨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어떻게 된 거지 했던 그날 밤 이분은 장롱문을 열었어요. 3년 전 밀어넣었던 뜨개질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엉킨 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분은 그 실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딸깍딸깍. 뜨개질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자신의 소리였어요. 1달이 지났습니다. 울퉁불퉁한 목도리 하나가 나왔어요. 이분은 그 목도리를 들고 손녀 집을 찾아갔습니다. 4년 전 바닥에서 일어날 때 손을 잡아줬던 그 손녀였어요. 손녀가 말없이 목도리를 받아 할머니 목에 직접 둘러줬습니다. 따뜻하다. 강정숙 씨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4년 전의 눈물은 부끄러움이었고 오늘의 눈물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김순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분 말이에요. 그날 이분은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밥상을 펼쳤어요. 혼자 먹는 밥 한 공기였지만 이분은 처음으로 꽃 한 송이를 꽂은 작은 화병을 밥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동네 꽃집에서 산 1,000원짜리 국화 한 송이였어요. 그 꽃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밥이 맛있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혼자 먹는 밥상을 바꿨어요. 작은 것 하나가 하루를 바꿨습니다. 그 하루가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70세에서 75세는 노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5년이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해요. 둘째, 행복한 노후는 돈이나 자식이 만들지 않습니다. 걷고, 사람을 만나고, 작은 것을 배우고, 내 삶의 열쇠를 잡고, 오늘 하루에서 작은 것을 발견하는 것. 이 5가지 선택이 만들어요. 셋째,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박재문 씨는 72의 바둑판 앞에 앉았어요. 강정숙 씨는 74세 뜨개질 바구니를 다시 꺼냈습니다. 김순례 씨는 72에 혼자 먹는 밥상에 꽃 한 송이를 올렸어요.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내일 아침 신발을 신으세요. 걷다가 꽃을 보면 멈추십시오.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미뤄온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첫 번째 콜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밥을 지은 손, 30년 동안 분식집 앞치마를 두른 손, 40년 동안 핸들을 잡은 손. 그 손들이 지금 여러분의 손입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뒤로 밀어온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묵묵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 먹는 밥상 위에 꽃 한 송이를 올리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 내일 아침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엉킨 실을 천천히 푸는 것.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70세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오늘 밥상 위에 올리고 싶은 것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노년이 불행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오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실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너무 놀라워서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90만 원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분 진짜 맞는 말씀 하신다는 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90만 원으로도 매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올해 74시신 이영자 어르신, 부산 사하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라진대요. 그것도 아주 잘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처음부터 천국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200만 명을 넘었어요. 그 숫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저녁 밥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우는 사람. 밤이 오면 조용한 집안이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 혹시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혼자 된 첫 딸엔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셨답니다. 영감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걸 손으로 더듬으면서요. 이불이 차갑잖아요.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움이 한참을 갔답니다. 38년을 같이 잔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어르신은 인생이 끝난 줄 아셨답니다. 진짜로요. 남편 따라 금방 가겠지 싶으셨대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멍하니 계실 때가 많아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 멍하니 서 있는 날도 많아지셨습니다. 내가 뭘 꺼내려고 여기 왔더라. 그 생각조차 사라진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처음엔 치매인 줄 아셨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은 치매보다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그 말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귀에 맴돌았답니다. 외로움. 병명도 아닌 그 말이 어르신 가슴 안에서 한참을 울렸어요. 솔직히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2025년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단 한 명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어르신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 얘긴데요.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혼자가 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상한 생각이었답니다. 오늘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시는데 마음이 묘하셨답니다. 처음엔 슬프셨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에 조금 다른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시더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본인도 놀라셨답니다. 편하다. 솔직히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게 죄책감이 됐답니다. 남편이 떠났는데 내가 편하다고 느끼다니 나쁜 사람인가 싶으셨대요. 자책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십니다. 진짜로요. 평생 누구 밥을 차리고 살아오셨잖아요. 시부모님, 영감, 자식들. 한 번도 안 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빨래 돌리고 그게 일과셨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인생이었어요. 정말 힘드셨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요. 그게 죄책감이 될 일이 아니라 인생이 처음 주는 선물 같은 거랍니다. 그렇게 봐야 해요. 어르신이 그 생각이 드시고 나서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셨답니다. 처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대요. 74세 늦었지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일이었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그게 어색하셨답니다. 영감이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는 다 아셨는데요.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건 모르시겠더래요. 그게 좀 슬프셨대요. 가슴이 아프셨답니다. 근데 슬픈 만큼 이제부터라도 알아가야지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대요. 진심으로요.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74세 새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여기서 이영자 어르신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생선 좌판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받아다가 좌판을 펼쳤어요. 손이 꽁꽁 얼은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여름에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고 남편 병원비를 냈고 집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내 것은 없었어요. 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지금 연금 90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게 가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그 새벽을 버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셨답니다.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를 살펴라.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벗과의 사귐에 신실했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 살아보니
이영자 어르신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르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조용한 집안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제사 음식을 혼자 차리셨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으셨습니다. 다 차려놓고 절을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울음이 나왔는데 소리도 안 나왔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이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어떻게 먹나.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진다는 거 진짜예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밥이 밥을 부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고요. 살아보니 그 말이 이영자 어르신의 그 밥상 앞에서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회복이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복지관에 한번 가보라고 권했는데 싫었답니다. 거기 가면 나 혼자라는 게 더 티나는 것 같았거든요.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하면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벗으셨어요. 나가서 뭐 하나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이게 현실이에요. 외로움은 한 번 결심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나갔다가 더 쓸쓸해져서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다음 날 또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나빠지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런 시간이 참 많아집니다.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해보는 그 시간들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거창한 계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두부 하나, 계란 한 판, 콩나물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계산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었지만 오늘도 두부를 집으셨답니다. 그때 옆줄에 서 계시던 어르신이 말을 거셨어요. 어머, 저도 두부 샀네요. 요즘 두부가 좋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영자 어르신은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봐줬다는 것,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사람 한 명의 온기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주 1회 이상 이웃과 대화하는 독거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감이 절반 가까이 낮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트 계산대에서의 짧은 한마디, 산책길에서의 눈인사 하나.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산책이었답니다. 첫날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골목 끝까지 걷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었거든요. 집에 와서 오히려 더 허전하셨답니다. 그래도 다음날 또 나가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앞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어르신이 지나가다 그냥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셨답니다. 인사를 받아준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안다는 것. 그게 그 아침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복지관이었어요. 처음엔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셨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안에서 나만 혼자 겉도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복지관 체조 교실이었답니다. 강사가 동작을 알려주는데 어르신이 따라하다가 옆에 계신 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이유 없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어르신은 잠깐 멍하셨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노래교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셨어요. 처음엔 뒷자리에 앉으셨답니다. 그런데 강사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아는 노래였어요. 젊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입이 저절로 따라 움직였어요.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어르신이 그날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오래 미루어 두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남편 옷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3년 동안 그 옷장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으셨거든요. 그날도 처음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천천히 문을 여셨어요. 남편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복, 나들이 갈 때 입던 남색 점퍼, 명절에 입던 한복. 냄새가 났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셨어요. 주저앉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답니다. 작업복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옷 입고 새벽에 나가던 사람. 밥도 못 먹고 나갈 때 내가 주먹밥 싸줬는데. 남색 점퍼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결혼 기념일에 같이 해운대 갔을 때 이거 입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내 손 꼭 잡아줬는데. 그러다 어르신이 그 점퍼를 꺼내서 팔을 한번 넣어 보셨어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어르신보다 훨씬 크셨거든요. 그 헐렁함이 이상하게 따뜻했답니다. 어르신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 남편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셨어요. 깨끗하게 접어서 상자에 담으셨습니다. 그 상자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옷장 제일 안쪽에 두셨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어르신이 옷장 문을 닫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체조교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간 남편을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이 멍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저분이 지금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구나.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분 옆에 가서 앉으셨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느낌. 내가 옆에 있어서 저분이 조금 덜 외로웠을 것 같다는 느낌.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싶으셨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됐네. 3년 전엔 내가 위로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구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이었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로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고요. 어르신이 그분 옆에 앉은 그 순간 어르신도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이영자 어르신이 삶을 바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진짜로요. 방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돼요. 두 번째는 매일 30분씩 걷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이든 동네 공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과 얼굴이 익어가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혼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밥을 제대로 차려 먹는 거예요. 밥 한 공기를 제대로 짓고 국 하나를 끓이는 것. 그게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수첩 한 권 사서 매일 쓴 돈을 적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적다 보면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알면 무섭지 않대요.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랍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진짜로요. 여섯 번째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하나만 참여해보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것 자체예요. 그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에게서 칭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것. 그게 노년을 버티는 가장 단단한 힘이랍니다. 요즘 이영자 어르신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뜨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불을 개시고 물을 끓이고 믹스커피를 타고 베란다에 나가십니다. 부산 앞바다 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어르신은 그 햇살을 손으로 한번 받아보십니다. 따뜻합니다. 죽 한 그릇을 끓이세요. 혼자 드시지만 이제는 천천히 드십니다. 맛을 느끼면서요. 산책을 나가십니다. 골목 앞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오늘은 두부 말고 고등어를 집으셨어요. 이번 달은 조금 아껴서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기로 하셨거든요. 복지관 체조교실에 가서 옆분과 웃으십니다. 노래교실에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목소리를 내세요. 집에 돌아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니다. 남편 사진 앞에 잠깐 앉으세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연금 90만 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르신의 하루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꼭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서 슬프신 분 계시면요. 슬퍼하지 마시랍니다. 혼자라는 게 불행이 아니래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랍니다. 평생 누구 챙기느라 못했던 것들 이제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늦지 않으셨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본인 마음대로요. 그렇게 사시는 게 잘 사시는 거랍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보증하셨어요. 혹시 지금 새벽에 깨서 천장 보고 계신가요? 통장 보고 한숨 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이불 개기도 좋고, 동네 한 바퀴 걷기도 좋고, 이웃한테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나이 들어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오늘 하루 내가 사람하고 몇 마디나 했나 하고 세어보신 적 말입니다. 세어보니까 5마디도 안 되더라. 그것도 택배 아저씨한테 여기 놓고 가세요 한 게 전부더라. 이런 날 있으셨을 겁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기는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 목소리가 나니까 켜두신 적,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딱히 꺼낼 것도 없이 그냥 닫으신 적,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눈을 감으신 적.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이 매일 즐거워지는 삶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오늘 세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76 어르신,
원주에 사시는 74 어르신, 그리고 군산에 사시는 81 어르신입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분들이라서 모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서 모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서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 없이 어떻게 사느냐, 늙어서 자식도 안 보고 살라는 말이냐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 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주머니에 넣어두지는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정의 어르신은 올해 76이십니다. 남편분을 5해 전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부산에 있고 딸은 인천에 있습니다. 문정의 어르신은 명절이 다가오면 열흘 전부터 몸이 바빠지셨습니다. 이불을 꺼내서 볕에 널고 방마다 걸레질을 하고 창틀 먼지까지 닦으시고 시장에 나가 배추를 20포기씩 사오셨습니다. 김치를 담그시는데 그냥 담그시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젓갈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고 며느리는 싱거운 걸 좋아하니까 통을 따로 만드십니다. 딸내는 손주가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고춧가루를 덜 넣은 통을 또 따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김치통 3개를 만들어서 베란다에 나란히 세워두시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뚜껑을 열어보셨습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우리 아들이 맛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명절을 사흘 앞두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애가 학원 특강이 잡혀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는 시댁부터 가야 해서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문정의 어르신은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오지 마라. 요즘 길도 막히는데 뭐하러 오냐? 나는 괜찮다.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어르신은 베란다에 나가서 김치통 3개를 한참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들을 하나씩 안으로 들여놓으셨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어르신은 혼자 상을 차리셨습니다. 나물 3가지 무치고 동태전 조금 부치고 소고기국을 끓이셨습니다. 상을 다 차려놓고 앉으셨는데 숟가락이 안 들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국물만 몇 번 뜨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전은 일주일 뒤까지도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좀 이상해지셨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와도 반가운 마음보다 서운한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웬일이냐 살아있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앉아서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애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런데 다음번에도 또 똑같이 하셨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운함인데 오래 묵히면 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자식한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 무렵 어르신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옆에 두고 사셨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셨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전화가 올까 봐서요. 그런데 대부분은 대출 광고 전화였습니다. 문정의 어르신은 그 3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그게 어디 사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숫자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 살림살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혼자 사시는 노인 가구가 전체의 32%를 넘습니다. 10집 가운데 3집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세 분 중 한 분은 오늘 저녁에도 혼자 상을 차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외로우신 건 여러분이 뭘 잘못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잘못 키우셔서도 아니고 성격이 모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시대가 이렇게 흘러왔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만 그 열심이 전부 자식 쪽으로만 흘러가 버려서 정작 여러분 몫으로 남겨둔 게 없을 뿐입니다. 문정의 어르신이 달라지신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들이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담근 김치 아직 남았어요? 그때 어르신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 먹었지. 진작에 다 먹었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은 냉장고 문을 여셨습니다. 김치통 3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로, 뚜껑에 이름표까지 붙여놓으신 채로. 그때 어르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김치를 담근 게 아니었구나. 입으로는 오지 마라 해놓고 손으로는 붙잡고 있었구나. 그날 밤에 어르신은 그 김치를 전부 꺼내서 봉지에 나누어 담으셨습니다. 12봉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경비실에 2봉지, 같은 층 사시는 분한테 1봉지, 앞동에 사시는 80 넘은 할머니한테 1봉지, 그렇게 돌리셨습니다. 앞동 할머니가 문을 열고 김치 봉지를 받으시더니 이러셨답니다. 아이고, 이걸 왜 나를 주시오? 문정의 어르신이 그냥 많이 담가서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오시는데 손에 갓 부친 부추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2분은 그 집 식탁에 앉아서 부추전을 반씩 나눠 드시면서 2시간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서로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무릎 아픈 이야기. 문정의 어르신은 집에 돌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3년 동안 저 앞동을 매일 쳐다보면서도 저 집에 나 같은 사람이 사는 줄은 몰랐구나.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은 미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대에서 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픈 경우보다 내가 바라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아서 아픈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노년의 외로움도 똑같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찾아와야 마땅하다고 믿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혼자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결국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살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살았고,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60년, 70년을 남을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자기 자신하고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할 때 웃지? 이걸 물어본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십니다.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사람만 바라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며느리가 인사를 짧게 했다고 밤에 잠이 안 오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하고 친해진 분들은 다릅니다. 아침에 창문 열고 바람 들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15분이 즐겁습니다. 혼자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어야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문정의 어르신은 그해 봄부터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에는 문 앞에서 30분을 서성이셨다고 합니다. 안에서 노랫소리가 나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시더랍니다. 저 사람들은 다 서로 알 텐데 나만 처음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지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어머니 들어오세요 하고 손을 잡아 끄셨습니다. 그날 맨 뒷줄 구석에 앉으셔서 입만 벙긋벙긋 하셨답니다. 소리는 안 내셨어요. 창피해서요. 그런데 4주째 되던 날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6달쯤 지나서는 복지관 발표회 무대에 서셨습니다. 노래는요, 솔직히 잘 못하십니다. 음정이 자꾸 올라간다고 선생님한테 지적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재미있으면 됐지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아들 전화가 안 와도 재미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요즘 어르신 일주일은 이렇습니다. 화요일은 노래 교실,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 토요일 아침에는 앞동 할머니하고 유달산 아래까지 걸었다 오십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40분을 걸으신다고 합니다. 요즘도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면 어르신은 이렇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어나 지금 나가는 길이다. 이따 걸어라. 처음에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하고 되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들 전화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붙잡으면 도망가고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지난 명절에는 아들이 왔습니다. 아무도 오라고 안 했는데 왔습니다. 와서 어머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안 묻던 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어머니가 뭘 하고 지내시는지 뻔했으니까요.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붙잡지 않습니다. 봄에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잎들도 때가 되면 그냥 놓아줍니다. 그래야 겨울을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지 않고 변하는 세월을 원망하지 않는 분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이 안 온다고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면 반가워하시고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곁에 있으면 고맙고 떠나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은 나이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열쇠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는 오늘을 쓰는 일입니다. 돈도 몸도 시간도 오늘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주에 사시는 하영식 어르신은 올해 74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아끼면서 사셨습니다. 아끼는 게 몸에 배어서 커피 한 잔을 사드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물도 안 사드시고 집에서 보온병에 담아 다니셨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온도를 올리자고 하면 이불 하나 더 덮으면 되지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여보,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읍시다 하면 밖에 나가면 다 돈이야 하시면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니까 통장에는 돈이 쌓였습니다. 그 통장을 볼 때가 제일 마음이 놓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영식 어르신이 달라지신 건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되시는 분은 79이셨는데 동생보다 더 알뜰한 분이셨습니다. 젊을 때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전국을 안 다녀본 데가 없으셨습니다. 그 형님이 동생 고등학교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이 아버지 노릇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평생 여행 한 번을 안 가셨습니다. 동생이 형님, 우리 한번 어디라도 갑시다 하면 이러셨답니다. 나는 트럭 몰면서 볼 거 다 봤다. 강릉도 봤고, 부산도 봤고, 목포도 봤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트럭 몰면서 본 바다하고 앉아서 보는 바다는 다릅니다. 형님은 평생 바다를 지나가기만 하셨지 앉아서 보신 적은 없으셨던 겁니다. 그 형님이 어느 날 아침에 마당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목숨은 건지셨는데 그 뒤로 말씀을 잘 못하시고 오른쪽을 못 쓰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 하영식 어르신이 이틀에 한 번씩 가셨습니다. 가서 형님 손발을 주무르고 면도를 해드리고 창밖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형님, 오늘 밖에 눈 와요. 형님, 벚꽃 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왼손으로 동생 손목을 붙잡으시더니 뭐라고 하시는데 발음이 안 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되물으니까 형님이 답답해 하시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영식 어르신은 그날 병원 주차장에 앉아서 한참을 못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형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는지는 끝내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형님은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카들이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통장이 몇 개 나왔습니다. 형님이 평생 아껴서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발인도 하기 전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큰 조카는 이렇게 말하고 작은 조카는 저렇게 말하고 결국 상복 입은 사람들이 복도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국화꽃 앞에서요. 하영식 어르신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형님이 저 돈 벌려고 그 고생을 하셨나? 형님은 저 돈을 한 번도 못 써보고 가셨는데. 여기서 숫자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가구별 자산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 가구는 가진 재산 가운데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80%를 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재산은 있는데 그 재산이 전부 집 한 채에 잠겨 있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쓰신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집값은 올라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부자인데 정작 본인은 냉면 한 그릇 사 드시는 것도 망설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색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만 그 열심히가 전부 집 한 채와 자식 학비로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하영식 어르신은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신 날 밤에 자기 통장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점심은 밖에서 먹읍시다. 아내분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하고 말끝을 흐리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두 분은 시내에 나가서 갈비탕을 드셨습니다.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싸다고 화를 내셨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국물을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이거 맛있네. 아내분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셨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남편 입에서 맛있다는 말을 들은 게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분이 물으셨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래요? 어르신이 이러셨습니다. 형님이 나한테 하려던 말이 뭐였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나 좀 데리고 나가 달라는 말 같아. 그날 이후로 하영식 어르신 부부는 일주일에 2번은 밖에서 점심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더랍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하고 아침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집을 나서야 하고 나선 김에 시장도 한 바퀴 돌게 되고 돌다 보면 못 보던 가게도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달에는 우연히 골목 안쪽에 손칼국수 집을 하나 찾으셨는데 요즘 그 집이 2분 단골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영식 어르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가보니까 세상이 아직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나만 멈춰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2분이 기차를 타고 강릉에 다녀오셨습니다. 형님이 트럭으로 수백 번 지나가기만 하셨던 그 바다입니다. 어르신은 방파제 끝에 앉아서 2시간을 바다만 보셨답니다. 아내분이 그만 가자고 하실 때까지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어르신이 이러셨답니다. 형님한테 미안하네. 이걸 앉아서 보면 이렇게 다른데. 그리고 어르신이 바꾸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오시면 그 종이를 몇 날 며칠 들여다보셨습니다. 수치 하나가 정상 범위에서 살짝 벗어났다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인터넷에 그 숫자를 쳐보시고 더 무서워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시는 약이 자꾸 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멍하고 다리에 힘이 없고 오후만 되면 눕고 싶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참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 먹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처방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시더니 몇 가지를 조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약을 혼자 판단해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면 그걸 혼자 참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그대로 말씀하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어르신 몸은 어르신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선생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수치를 정상으로 맞추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기운 있게 보내시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 몇 개 맞추려다가 웃을 시간을 다 잃어버리시면 그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재물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금고에 넣어둔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남에게 건너간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안 쓴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오늘 쓴 돈만 내 돈입니다. 오늘 드신 밥이 내 밥이고, 오늘 걸은 길이 내 길이고, 오늘 웃은 웃음이 내 웃음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내가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쓸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80대 중반이 넘으면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멀리 나가는 것 자체가 큰일이 됩니다. 그때 가서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맛집을 찾아다니시겠습니까? 하영식 어르신이 요즘 손자한테 하시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자가 오면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셨습니다. 손자는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봉투를 안 주십니다. 대신 손자를 데리고 나가십니다. 지난번에는 손자하고 둘이 순대국밥을 드시고 오셨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이런 거 드세요 하고 놀라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손자가 처음으로 할아버지한테 자기 학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봉투 줄 때는 10분이면 끝났는데 국밥 먹으니까 1시간 반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시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끼고 계시다면 잠깐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부모가 남긴 돈이 아니라 부모가 즐겁게 사시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손잡고 갈비탕 드시러 가시던 그 뒷모습입니다. 그건 나누다가 싸울 일도 없고 세금 낼 일도 없고 세월이 가도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닫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좋았던 순간보다 아팠던 장면이 훨씬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줄걸. 그때 그 결정만 안 했어도 지금 우리 집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저녁 무렵이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특히 밤이 깊으면 더 심해집니다. 사실 후회가 있다는 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 미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가슴 한쪽에 끝내 못 이룬 것 하나쯤은 넣어두고 삽니다. 누구나 떠올리기만 해도 목이 매는 이름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 지나온 길을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 감사는 남은 길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후회는 이미 끝난 시간을 붙잡게 만들고 감사는 지금 이 시간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가 즐거운 분들은 후회가 없는 분들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분들입니다. 군산에 사시는 조덕수 어르신은 올해 81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그렇게 다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젊을 때 배를 타셨는데 말수가 없고 표정도 무뚝뚝하셔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밥상에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들어오시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중간에서 그 집안 공기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76되던 해에 그 아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쓰러져 계셨답니다. 그때부터 2년 반 동안 병상을 지키셨습니다. 아내분은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눈만 뜨고 계셨습니다. 조덕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병실에 가셔서 아내분 손발을 주무르시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고 라디오를 틀어드리셨습니다. 아내분이 젊을 때 좋아하시던 노래가 나오면 볼륨을 조금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앉아 계시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시더랍니다.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작에 잘해줄 걸. 여행 한번 데려가 줄 걸. 살아있을 때 좋아하는 게 뭐냐고 한 번쯤 물어볼 걸. 40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모르시겠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르신은 서랍에서 손자가 쓰다만 공책을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도 써보자 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한 줄도 못 쓰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딱 한 줄을 쓰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두 줄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아내가 눈을 떴다. 그 다음 날은 세 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매일 밤 세 줄씩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단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병실 창밖에 까치가 앉아 있었다. 오늘은 간병인 아주머니가 국을 나눠주셨다. 오늘은 아내가 내 손을 잡는 것 같았다. 오늘은 무릎이 덜 아팠다. 오늘은 버스가 바로 왔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2년 반을 쓰셨습니다. 아내분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발이 나던 날 어르신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너무 담담하셔서 오히려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도 어르신은 공책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셨답니다. 오늘 아내를 보냈다. 47년을 같이 살았다. 고마웠다. 어르신은 아내분이 떠나신 뒤에도 계속 일기를 쓰셨습니다.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벌써 6권째라고 합니다. 작년 설에 손자가 할아버지 방에서 그 공책들을 발견했습니다. 손자가 그걸 한 권, 두 권 넘겨보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왜 쓰세요? 그때 조덕수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보니까 말이다. 걱정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오더라. 부르지도 않았는데 밤중에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 있어. 그런데 감사는 안 그래. 감사는 내가 직접 찾으러 나가야 겨우 하나 잡히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3개씩은 잡아놔야 미치지 않는 거야. 그 손자가 올해 대학생인데 요즘 자기도 공책을 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따라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우리는 평생 부족한 걸 채우려고 살았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을 모으고, 시간이 모자라면 시간을 아끼고, 인정을 못 받으면 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채울수록 그릇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적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내게 만듭니다. 평범한 하루에서도 건질 것을 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몸은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표정이 부드러워지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젊음도 갔고 기운도 줄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부고문자가
청첩장보다 많이 오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다는 것, 아직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국물의 맛을 아직 느끼신다는 것, 계절이 바뀌는 걸 아직 보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없는 것만 세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의 값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일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먹으면서 별것 아닌 일로 웃던 시간,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마당을 내다보던 시간, 아이들이 마당에서 부르던 소리,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기적이었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값을 모르고 잃고 나서야 값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잃기 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오면 반갑고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내 하루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전화가 안 와도 하루가 굴러갑니다. 문정의 어르신처럼 김치통을 안고 계시지 마시고 그걸 나눠주시면 됩니다. 둘째, 오늘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돈도 몸도 시간도 오늘 쓰시는 게 내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는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하영식 어르신처럼 오늘 점심 한 끼를 밖에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를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걱정은 알아서 찾아오지만 감사는 내가 나가서 잡아와야 합니다. 조덕수 어르신처럼 3줄이 어려우시면 1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딱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하나만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종이에 쓰셔도 좋고 그냥 속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밥이 맛있었다도 좋고 다리가 덜 아팠다도 좋고 오늘 날이 참 좋았다도 좋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그걸 1회만 해보시면 8회째 되는 날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오신 그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가시던 그 발걸음 덕분에 자식들이 학교를 다녔고 여러분이 삼키셨던 그 말들 덕분에 집안이 굴러갔습니다. 아무도 상 하나 주지 않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게 남을 먼저 챙기시던 그 마음을 조금은 여러분 자신한테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남한테 그렇게 따뜻하셨으니 이제는 자기한테도 좀 따뜻해지셔도 됩니다. 조금 느리게 걸으셔도 되고 조금 부족하셔도 괜찮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이 하루 중에 제일 아름다운 이유는 하루를 다 태우고도 조용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 쏟아붓고 난 뒤에 남은 빛이 제일 따뜻합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 한 줌, 손에 쥔 따뜻한 찻잔 하나. 행복은 늘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일 하나를 꼽으신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댓글로 그 한 가지만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신 그 한 줄이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